안녕하세요. 저는 유기농 문화센터의 원장 강성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암요양병원에서 현재 환자를 보고 계신 원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재영 원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소리 들리나요? 네. 오늘의 제목이 암의 근본 치유를 위한 몸과 마음 그리고 자연의 역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강의를 하면 좋을지, 혹시 암과 관련하여 암 경험자거나 암 환우거나 암 보호자분들이 대부분이신지, 아니면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오신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면 방향을 잘 잡을 것 같아서요. 암과 관련하여 암 환우분이시거나 보호자이신 분 한번.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은 암과 관련하지는 않지만 교양으로 알고 싶으신 건가요? 좋습니다. 암의 근본 치유를 위한 몸과 마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직감적으로 느끼죠. 근데 이게 진짜 그런가 좀 막연하잖아요. 그거를 좀 시각화해서 보여준 EBS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짧게 축약해서 좀 보여드리고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랑합니다.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성질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엔 진동자라는 장치가 쓰입니다. 이 장치는 소리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음악 소리는 수조 안에 설치된 진동자에 의해서 진동으로 변화됩니다. 진동으로 모습을 바꾼 소리는 튀어오르는 물방울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죠. 소리는 곧 떨림, 진동인 것입니다. 소리의 고저에 따라 초당 진동 횟수가 달라집니다. 소리가 가진 진동수를 주파수라고도 하죠. 이번엔 소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질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유리컵이 내는 소리는 헤르츠라는 주파수의 단위로 표시됩니다. 344헤르츠라는 말은 1초에 344번 진동한다는 뜻이죠. 유리컵과 같은 주파수의 소리를 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과 같은 주파수대의 소리에 결국 깨지고 마는 유리컵. 이런 현상을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이번엔 컵 속에 물을 넣어 보았습니다. 컵 속의 물은 소리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진동으로 증명합니다. 소리는 눈으로 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의사이자 과학자였던 한스 제니 박사. 그는 우주 만물의 기원을 소리로부터 찾으려고 했습니다. 한스 제니가 시도했던 실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비디오 테이프. 과연 그가 알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voice can also be made visible with a simple apparatus. The various vowels show typical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ir sound. We can see the spectrum, as it were, of the sounds. 흩뿌려 놓은 모래에 전달된 소리. 그 소리는 주파수에 따라 모래의 형상을 다양하게 변화시킵니다. 주파수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는 형상을 목격한 한스 제니는 세상을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죠. To end with, here, by way of contrast, is a sonorous figure, a static figure instead of a dynamic one, representing the opposite pole in the vast range of phenomena that make up the world of vibration. 소리, 그러니까 주파수가 형태를 규정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도 실험을 통해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한스 제니의 실험을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동자를 부착한 얇은 철판 위에 소금을 뿌리고 각 주파수대에 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소금 알갱이들은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 마치 갈 길을 알고 있다는 듯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주파수에 따라 변하는 형태들. 이 사실은 의학계에도 결코 적지 않은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특정한 그 파장을 가지고 있고 그 파장이 형태장을 가지고 있고 그 형태장이 어떤 우리가 보는 일반 어떤 세포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그와 비슷한 그런 형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봤을 때 저도 상당히 그 충격을 받았고. 정승필 박사는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와 장기가 그 고유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도 주파수 때문이라는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 건강한 상태의 장기가 가진 주파수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건강한 주파수대를 벗어난 장기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장기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면 그 소리는 이제 일정한 그 파장을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소리가 나올 텐데요. 간에서 나온 소리가 다르고, 뭐 심장에서 나온 소리가 다르고, 뭐 콩팥에서 나온 소리가 다르겠죠. 그 정도로 한번 끊어볼까요? 사실 동양에선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이 사람은 예, 여기까지.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가 파동 또는 파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파장이라는 게 우리 주변의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물질 입자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떤 고유한 주파수의 모양에 따라서 주물의 형틀 속에 들어가듯이 아까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치 제 갈 길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거를 형태장이라고. 에너지. 예. 그러니까 주파수에 따른 어떤 파장에 따라서 형태가 결정된다 라는 걸 형태장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믿어지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과의 생김새가 고유하고 귤의 생김새가 좀 고유하죠. 아까 저기에서 뭐 1200메헤르츠면 모양이 막 동시모 모양이 됐다가 어떻게 하면 막 목단꽃 비슷하게 됐다가 막 여러 가지 모양이 되잖아요.
저걸 많이 보면 꼭 사과 모양도 있고요, 귤 모양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과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는 성분, 뭐 현대 영양학에서는 주로 뭐 팩틴이니 이런 성분 얘기를 하죠. 그 외에도 여러 수많은 성분의 복합체가 사과일 텐데, 그게 이제 물질의 분석에서도 엄청 많은 것 중에 일부를 우리가 강조해서 표현하는데, 그것 말고 사과의 모양을 유지하게 하는 그 고유 진동수의 파동을 우리가 먹는 걸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좀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나오는 아까 유리잔에 손으로 위에를 이렇게 하니까 우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 그런 건 해본 적 있죠. 그때 이 유리컵에 고유한 주파수를 캐치한 거예요. 우 울린다는 거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1초에 300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500번 하는 데에 따라 소리가 우도 있고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딱 체크했더니 뭐 아까 377인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377이라는 요 진동을 만들어내는 거를 유리잔에 닿지도 않고 여기다 울렸더니 유리컵이 어떻게 됐나요? 깨졌잖아요. 이 소리 파장이 엄청 세게 느껴지지는 않으셨죠? 와, 막 고막을 찢을 것처럼 막 유리창을 깰 것 같은데 아니었는데 그게 깨지는 게 좀 신기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유리컵의 고유 진동수하고 똑같은 진동수, 다시 말하면 주파수를 맞추면 이게 희한하게 엄청난 힘을 내요. 그래서 두 개의 주파수를 공통으로 쓴다 해서 공진 이렇게 써요. 원래는 공진. 이게 이제 물리학의 용어인데 우리 일반인의 용어는 진동이라는 걸 울림이라고 하잖아요. 공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그냥 인간사로 얘기하면 공감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이런 것도 주파수 파동이잖아요. 생각도 뇌파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흥분하고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 심지어는 요새 야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도 맞추더라고요. 또 심전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파수에 따라서 그 고유한 특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형태가. 근데 그것을 몰랐을 때는 형태는 눈에 보이는 요 물질들끼리 알아서 만들어지는 것이려니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 문명의 이기인 TV에서 뭐 90 몇 점 몇 헤르츠는 SBS고 2010은 뭐 MBC라고 합시다. SBS 했더니 노래 부르고 있고 또 다른 헤르츠로 이렇게 다른 주파수로 했더니 축구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TV 안에 막 사람이 들어가서 하고 있거나 TV 안에 있는 화소라고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는 조그마한 덩어리들이 지 알아서 막 움직인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방송국에서 보내선 여기 주파수에 따라서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 형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형태가. 그리고 우리 물질의 움직임이 하나는 물질끼리의 영향도 있지만 그게 절대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움직이는 주변에는 안 보이지만 파동의 역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 이거를 제가 아까 처음 제목으로 말한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정확하게 맞아요. 그 얘기를 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풀어볼까 합니다. 암에 관련한 환우이시거나 보호자분도 계시니까 암에 대해서 아직 현대 과학계에서 단일 원인을 못 찾겠다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수많은 원인의 종합인데 뭐 하나로 원인을 딱 규정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암, 만병의 황제라고 표현했어요. 암 환우 입장에서는 저런 멋진 이름을 붙이는 게 속상하시겠지만 또는 100가지 질병의 합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제일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사망률 1위의 질환도 암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러하지만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가 지금 되고 있고요. 이게 점점 진행돼서 2명 중에 1명으로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암이라는 진단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남의 일 같지는 않아요. 내 가족 또는 심지어 나에게도 올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럼 도대체 암이 도대체 뭐가 원인인지 이걸 좀 알고자 하는 건데요. 이 책을 2011년에 퓰리처상이라는 수상을 받은 책이랍니다. 퓰리처상이 공익성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할 때 준다고 해요. 저 책이 꽤 두꺼운데요. 좀 어려운 내용도 있고 흥미로운 내용도 있습니다. 이제 저야 이쪽 분야의 전문가니까 흥미롭게 봤지만, 여기에 보면 지금의 항암, 방사선 치료도 초기에는 전혀 안 받아들여진 역사까지 쭉 있어요. 이거는 인간 백정이 하는 짓이다. 사람을 정말 너무너무 비참하게 마루타 실험을 하고 있다 하고 막 수많은 언론에서의 비난, 뭐 공격,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효과를 냈다가 또 좀 그게 좀 좋은 듯 하다가 또 나빠져서 또 비난, 또 좀 힘을 냈다가 막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제 표준 치료가 됐죠. 이러하듯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자연식 또는 자연적인 원리에 맞는 생활 습관이 암 치료의 표준 치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가 별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해요. 앞으로 우리 그것이 기본 치료로 갈 날도 멀지 않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여기서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암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보니까 그 단일 원인인 줄 알고 가봤더니 그게 다 아니고, 또 이게 단일 원인인 줄 알고 가봤더니 또 그게 다 아니고, 이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좀 정리가 저는 좀 됐는데요. 암의 6가지 대표적 특징이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이 나서 암의 대표적 특징 10가지가 또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하나씩 외우려면 뭐였더라 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외울 필요가 없이 한 몫에 꿰질 거예요. 아, 암의 본질이 저거로구나. 그렇다면 암을 치료하기 위한 수백 가지의 방법론이 있을 때 거기에서 내 중심을 잡고 선택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거를 목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명이라는 현상의 발달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어를 좀 써보면 발달을 development라고 하는데요. 생명의 기본 단위를 세포라고 그러죠. 세포의 발달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것도 development라고 합니다. 왜 세포가 발달할까요? 우리 생명의 시작은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로 뭉쳐져서 수정란이라는 한 개의 세포, 란이라고 그랬어요. 란. 알 같은 상태에서 이 한 개가 우리는 보통 한 60조라고 통상 하거든요. 60조 개로 되어가는 것의 과정, 이걸 발달이라고 표현해요. 디벨로프먼트. 자, 그 발달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 세포가 기본 단위니까 셀포의 발달을 셀 디벨로프먼트라고 하고요. 이거하고 같은 말이 세포 분화라고 합니다. 분화. 나눌 분자에다가 될 화자. 분화하면 무슨 말이 떠오르시나요? 분업화 이런 게 떠오르지 않나요? 나누어진다. 비슷합니다. 한 개의 세포에서 60조 세포로 돼가지고 우리의 각각의 세포의 종류가 한 200가지 돼요. 그 200가지가 상호 막 도와요. 나는 간세포 할래, 너는 폐세포 할래, 너는 유방세포 해라, 나는 혈액세포 할래. 이래가지고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해서 고등한 일을 해내는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죠. 이런 거를 다세포 생명체라고 그래요. 다세포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세포가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아요. 분업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원래는 단세포였잖아요. 알 하나에서 시작했으니까 하나가 다 하는 것보다는 분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었겠죠. 우리 사회도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농사도 짓고 뭐 기구도 만들고 이랬다가 다 나누듯이 우리 다세포 생명체가 그러합니다. 자, 이제 그거를 분화한다.
좀 더 전문화된다. 좀 더 나의 고유한 특징을 살려서 내 소명을 찾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문화한다. 좀 더 딱 자기에 맞는 고유한 특징을 찾아간다. 이렇게 하는 거를 세포 발달, 세포 분화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differentiation이에요. different란 말이 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개에서 2개에서 4개에서 8개 될 때는 8개면 1번 세포부터 8번 세포까지 있죠. 8번 세포하고 7번 세포하고 기능이 얼마나 많이 다를까요? 별로 안 달라요. 그러니까 막 8개, 16개 이럴 때는 거의 단세포적이라고 말을 해요. 옆하고 뭐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막 커가다가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중고등학교 때 배운 생물학에서 3배엽으로 나뉘었다고 얘기를 해요.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이과, 문과, 예체능은 아닌 거하고 비슷해요. 이과에는 또 뭐 공대도 있고 의대도 있고 뭣도 있죠. 그러니까 한번 3개로 나뉘면 이과에서 이제 문과는 일반적으로는 가기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이과에서도 또 여러 개 나뉠 수 있지만 그렇게 그때부터 그걸 분화됐다고 표현해요. 이제 난 이제 이과를 선택해. 문과는 이제는 내 길이 아니여 하고 딱 고유한 특징을 정한 거예요. 문과하고는 좀 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고유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발달한 거예요.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예. 왜 내가 이 말을 계속 하냐면 암이 여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포 분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수정란이죠. 1개였을 때 이거를 전능성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간도, 폐도, 뭐 자궁도, 아까 혈액도 만들 그 모든 것이 저기에 다 들어있다. 말 되지 않나요? 씨앗에 모든 게 들어있다. 이러듯이. 그거를 전능성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뭐 8개, 6, 이렇게 따는 거는 옆에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완벽하게 하나는 아니니까 만능성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3개로 나뉘었죠. 그때는 다능성. 아까 이과에서도 뭐 여러 과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것이 가능한. 뭐 근육도 될 수 있고 혈액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나뉘면 소수능성. 몇 가지 가능성의 변화는 가능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포의 발달의 마지막은 단일능성입니다. 오로지 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사회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60조의 인구가 사는 정말 하느님이 창조했다고 만약에 믿는 분이라면 하늘이 만든 생명의 한 대대한 사회예요. 60조의 직원을 두른 거대한 기업이에요. 어떻게 협력하면서 지내는지인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 세포의 분화, 세포 발달 과정인데 암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단일 능성으로 고유한 세포로 다 형성되는 때가 몇 살 때쯤일 것 같습니까? 한 20살 때쯤 다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근데 이제 암이 그 전에 어린 아이가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또 다른 예외의 경우로 설명할 수 있고 그건 좀 내려놓고 20세 이상인데 암이 들렸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고유하게 간 중에서도 쿠퍼 세포 할래, 나는 유방, 나는 유두를 맡을래, 나는 유선을 맡을래 이렇게 딱딱 고유한 걸 했었는데 이 친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간에 뒤로 가서 요때 세포로 돌아간 것을 암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세포 생명체의 특징으로 짝짝이 고유한 일만 하다가 옆에하고 주로 막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주고받고 네트워킹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뒤로 가서 주변하고 소통할 필요 없이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고유한 특징이 없어요. 오로지 생존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단세포적으로 돌아간 세포를 암세포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근데 왜 그랬을까까지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다세포 생명체의 특징에서 단세포 생명체의 특징으로 돌아간 게 암세포다. 그런데 단세포 생명체하고 다세포 생명체의 대표적 특징 차이는 뭐냐면, 단세포에서 이렇게 또 하나가 둘 되고 넷 되고 여덟 되고 16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숫자를 늘려요. 굉장히 빠르게. 얼마나 빠르게 하냐면, 엄마 뱃속을 우리가 뭐 9달, 10달에 있죠. 한 개였던 세포가 수조 개로 숫자를 늘려요. 10달 동안에 수조 배만큼 늘려요. 그래갖고 태어나가지고 22조라고 되게 일반적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22조 배만큼 하고 딱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탯줄을 자르고 이제 혼자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한 20세 때까지 한 3배 정도 숫자를 늘려서 60조가 되면 더 이상 숫자를 잘 안 늘려요. 상처를 입었을 때 그때만 살짝 보충하게 사지. 그러면 10달 동안에 22조 배만큼 늘리는 것과 20년 동안에 3배 늘리는 것의 속도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다세포 생명체는 숫자를 그렇게 빨리 못 늘려요. 빨리 많이 안 늘려요. 근데 단세포 생명체는 엄청 빠르게 늘려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나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막 이렇게 늘리잖아요. 근데 제가 저같이 다세포 생명체가, 좀 썰렁한 농담인데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제가 엄청난 번식력이 있다고 한 달 사이에 내 자식을 1000만 명 못 만들잖아요. 근데 단세포 생명체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은 하룻밤 사이에 한 마리가 1억 마리가 되기도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그러니까 22조기만큼 10달 동안에 해야 되니까, 특히 임신 초기는 우리도 단세포 생명체였어요. 그때를 배아 상태라고 그래요. 아까 수정란이라고 했듯이 그 당시 상황 기억 안 나시죠? R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숫자를 단세포적으로 막 늘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에서 너나 나나 다 비슷하게 막 숫자 늘리는 거대 하다가, 누가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전문 과목을 정해서 뭐 석사 따고 박사 따고 이럴 때는 피라미드처럼 점점 수가 줄어들잖아요. 속도도 줄어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건강한 주기예요. 주기. 근데 암은 주기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 녀석이 엄마 뱃속에 초기에 있었을 때처럼 숫자를 무한정 늘려요. 빠른 속도로. 그래서 문제예요. 이 상황을 100여 년 전에 어떤 학자가 발견을 했어요. 암세포가 모양이며 하는 일이며 기능이며 여러 가지를 봤더니,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 배아였을 때하고 행동과 뭐가 다른 것을 나는 단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발표까지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냐면, 아니 이게 애기였다가 중학생이었다 고등학생이었다 노인이 되는 이 방향성이라는 게 이쪽 비가역적이지 않아요? 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어떻게 거꾸로 되돌려요? 노인이 애가 됐단 말이잖아요. 뭐 상상력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말이 되겠어요 하고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래서 무시됐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제양 돌리라고 양의 유방세포 한 조각을 떼내가지고 어떻게 유전자적 조작이라를 했더니, 얘가 그러니까 유방이라는 세포, 고유한 세포 한 조각을 이렇게 뒤로 전문용어로 빠꾸 시켜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를 다시 이렇게 분화시켰더니, 그러니까 내가 돌리라고 합시다. 내 유방세포 한 조각을 떼내가지고 어떻게 하든 실험실에서 내가 통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유방세포 한 조각에서. 이게 복제양 돌리죠. 이게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이 이론과 관련해서 일본의 야마나카 박사라는 분이 섬유아세포라는 이미 이렇게 다 기능을 하고 있는 세포 중에 하나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돌리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뒤로 걸려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세포, 만능 세포,
유도시켜가지고 만능적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세포를 만든 거예요. 그거를 유도 만능 세포라고 합니다. 유도 만능 세포. 이거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암 환자에게는 공포의 표현이 뭐냐면 줄기세포예요. 암 줄기세포. 그럼 이게 재발 전이의 주 원인인데요. 줄기세포라는 건 요 뒤로 많이 돌아간 것, 정말 씨앗 같은 상태로 가버린 거를 줄기세포라고 그래요. 그런데 재생의학에서는 줄기세포가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연골 수술, 무릎 연골을 다 달아가지고 이게 다시 더 안 만들어진대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어려워도 살아야죠 했는데 여기다가 줄기세포 주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다 된 세포가 뭐든지 될 수 있는 세포로 간 거예요. 하고 다시 이거를 잘 분화시켰더니 신선한 연골세포가 된 거죠. 그래서 줄기세포가 지금 비싸도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막 많은 제약회사에서 연구를 하죠. 근데 뉴스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 인보사 사태라고 유명했죠. 뭐냐면 이쪽으로 뭐든지 되게 해갖고 가는 데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암이 될까봐. 암이 아까 이렇게 간 거라고 그랬잖아요. 재생의학에서 잘 쓰면 다행이지만 까딱 잘못하면 암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암은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암과 이렇게 재생의학에 이것이 아주 겸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 뒤로 간다는 거예요. 뒤로 간다는 게 아까 실험으로 증명이 됐죠. 근데 그 전에도 몸과 마음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분화 반대로 했대 역분화라고 합니다. 암세포는 성체세포, 성인이 다 된 세포가 배아세포로 역분화된 미숙한 세포를 말합니다. 그리고 암치료 가능성은 암세포의 분화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암 환우분들의 소견서나에 보면 분화도가 그레이드가 1이다, 2다, 3이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세포에서 이 정도 뒤로 빠꾸했는지, 이렇게 빠꾸했는지, 이렇게 빠꾸했는지에 따라서 예후가 굉장히 달라져요. 좀 어렵다 해요. 뒤로 많이 빠꾸할수록 어렵다고 해요. 자, 그러면 초창기에 암세포는 성체세포가 배아세포로 돌아간 것인 것 같다. 도저히 딱 그 모양 그대로더라. 라고 했을 때 몸과 마음이 연결이 깊다고 생각한 사람은 말 된다. 이렇게 바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심리의 탐색, 마음의 탐색, 여기에도 똑같은 용어를 써요. 심리적 발달이라고 해요. Psychological Development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서 한 것을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고요. 이거하고 같은 말이 심리적 분화라고 해요. Psychological Differentiation. 여기에서는 이쪽 좀 컸다가 다시 뒤로 가는 경우를 심리적 현상에 우리가 늘 봐요. 그러니까 노인이 애가 된 건 우리가 눈에는 못 보셨잖아요. 근데 심리적으로 7살 된 애가 엄마가 둘째를 낳아가지고 걔한테 젖먹이고 온통 이렇게 신경을 쓰면 애가 갑자기 혀 짧은 소리 하고 오줌 싸고 막 저지레하고 이렇게 하죠. 이걸 퇴행이라는 표현을 써요. 갑자기 너 7살짜리가 왜 2살짜리 됐어? 이렇게 심리적으로는 뒤로 가요. 그게 수없이 많이 보여지고 치료의 대상이고 관찰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움직임이 이렇게 가면 물질의 움직임도 그렇게 갈 수 있다. 아까 그걸 보여줬잖아요. 여기 파동, 이게 마음인데 파동에 따라 물질은 마치 제갈길을 알고 있다는 듯이 주물의 형틀 속에 들어가듯이 여기 딱 가서 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하면 몸이 이렇게 가요. 암을 물질적 측면에서의 치료의 원리, 마음의 원리에서의 치료의 원리를 같이 보는 데 있어서 왜 성인이 다 된 세포가 그 미숙한, 뭐든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지만 미숙하고 고유성도 없는 대로 돌아가고 싶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암의 치료가 근본 치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웬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우리에게 이 내 자신이 서는 데 있어서
셀프라고 표현하고 이게 자아 분화라는 표현을 하면서 부모와의 정서적 융합 관계에서 벗어나서 정서적 자주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자아 분화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로 연결돼서 엄마의 숨결, 산소, 노폐물도 그리 처리하고 영양분도 그리 받고 한 몸이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태어나서 탯줄을 자르는 순간 한 몸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여진이 남아 있어서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애 때는 엄마하고 내가 한 몸이라고 계속 생각한다고 해. 그래서 엄마는 나의 불편함을 100% 알아준다고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한 마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그래도 엄마가 애 우르솔 이게 똥 싸서 그런 건지 배고픈 건지 알아차리듯이 오랫동안 한 몸으로 주파수를 함께 나눴기 때문에 되지만, 잘라지고 또 아이는 나하고 유전자를 많이 공유했지만 또 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름이 분명히 있어요. 달라야 하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그걸 계속 한 몸이라고 계속 생각하면 뭐라고 심리적으로 얘기하냐면 자아 분화가 덜 됐다라고 표현해요. 아직 미성숙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 주로 여성분들이니까 결혼할 무렵에 결혼할 남자를 만났는데 멋있다고 봤는데 엄마한테 쩔쩔매는 걸 보면 영 재수없죠. 마마보이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런 남자를 아직 자아 분화가 덜 됐다, 아직 가정을 이룰 만큼이 안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보엔이라는 사람이 여러 심리적으로 사람을 치료할 때 자아 분화에 대한 척도에 대하여 설문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이버 쳐보면 자아 분화 척도 보면 나는 25% 분화했다, 나는 50%, 나는 75%, 나는 1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부모와 얼마나 좀 분화되었는지. 분화가 잘 될수록 발달했다는 뜻이고 성숙했다는 뜻이고 나만의 고유함을 찾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영어로는 non-differentiated, 하나도 분화가 안 된, poorly, 빈약하게 분화된, moderately differentiated, 꽤 분화된, well differentiated, 잘 분화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용어는 근데 아까 암 그 소견서에도 똑같이 써져 있습니다. 내가 무슨 암인데 well differentiated입니다. 이렇게 네 개 중에 하나가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뒤로 가는 거를 아까 퇴행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퇴행을 다시 이쪽으로 돌리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뀐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이게 좀 최신 뉴스이긴 한데 사실은 아주 최신은 아니긴 해요. 한 20년 전부터 이 얘기는 계속 있었으나 우리나라에는 많이 안 알려졌다가 최근에 조광영 교수라고 카이스트 교수님이 여러 이 논문을 세계적인 데서 발표를 하고 또 여러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얘기가 돼서 암세포를 어떻게 죽일까를 그동안에 연구하다가 그러려다 보니까 정상세포도 막 죽이면서 고통스러웠잖아요. 정말 이상적으로는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되면 너무나 좋겠잖아요. 근데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게 이미 20여 년부터 여러 논설이 있었고 나름의 증거가 있었는데 카이스트에 우리나라의 교수님이 그분이 서울대 의대 교수였다가 카이스트에 가셨더라고요. 그걸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거를 재분화요법이라고 해요. 재분화. 그런데 이 재분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심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능하다. 예요. 아까 퇴행했던 아이가 다시 그 나이 또래의 자기 발달, 자기 고유성을 지켜가는 일을 우리 많이 보니까 그것에 필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돌봄이고요. 하나는 나다움이에요.
왜 여기서 일이 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내가 3살짜리 아이였다 합시다. 그때의 엄마와 나와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일까요? 수직적 관계일까요? 수직적 관계입니다. 공평한 관계일까요? 일방적 관계일까요? 일방적 관계이고요. 일방적 관계여야 합니다. 3살짜리한테 야 너나 나나 공평하니까 나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내 생사여탈권을 부모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오로지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는 엄마의 눈치를 비상하게 봅니다. 엄마가 눈살 하나 찌푸리면 굉장히 긴장하고요. 엄마가 혼내키면 너무 무섭고요. 엄마가 칭찬해주면 너무 안심되고, 이게 그래서 그 당시는 내 발달에도 거울 유론이라고 엄마를 흉내내고 본뜨고 온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는 것이 지금 우리 성인이 된 때보다 몇십 배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기쁨을 준 것과 어릴 때 조그마한 상처를 준 것은 애한테 상상할 수 없게 크게 작동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7살 이전에 그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14살 이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어도 그때 그 아이 때 그때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러다가 엄마가 나를 버리면 나 어떡하지? 참 죽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그때 내가 받고 싶었으나 충분히 받지 못한 어떤 케어링, 돌봄에 대한 상처가 누구든지 있기가 쉽죠. 그거를 심리치료할 때 내면 아이 치유라고 하는데, 몸은 어른이어도 내면에 3살 때 너무나 무서웠던 아이, 7살 때 너무나 억울했던 아이가 그 모습으로 그대로 웅크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돌봄에 대하여 늘 상처가 있어요. 제가 아마누들을 많이 뵙지만 나이가 70이어도 어렸을 때 엄마가 나 학교 안 보내준 거, 내가 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 때는 똘똘하다고 소문났는데 나보다 덜 똘똘한 남동생 교육시키려고 너는 학교 가지 마라 이렇게 했던 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차별했던 거, 그게 계속 70이 돼도 한이 돼 있어요. 그 말은 이때 이 상처에 대해서 다시 가서 화해하고 풀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가면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계속 강화되면 세포도 그쪽으로 가기 쉬워집니다. 이게 하나의 이쪽으로 끌어가는 힘이고요. 또 하나는 나다움입니다. 이제 다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되면 너는 전공이 뭐야? 너는 너다움이 뭐야? 너의 소명이 뭐야? 너의 천직이 뭐야?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지금도 좀 그렇긴 하죠. 획일적 기준으로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결정하잖아요.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렇게 돼야 박수 받고 잘한다 그러고, 그 다 각자의 고유함을 다 이렇게 인정 안 하다 보니까 내 존재감에 대하여 비참하고 부끄럽고 열등감 느껴지고 괴로우면, 아이씨, 그 뭐 어린이집 때는 쟤나 나나 똑같은데 쟤는 지금 장관 한다고 있네. 아씨 이렇게 지금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무시하네, 이런 마음이 들면 자꾸 저쪽이 봐줘요. 저쪽이 지금 나다움에 대하여 자신감, 당당함이 없어지면, 그러면 이쪽으로 끌려가는 에너지가 생겨요.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해보니까 나다움에 대하여, 천직을 찾는 마음에 대하여 당당함이 생기면 이 뒤로 잘 안 가고요. 어렸을 때 너무 아팠던 이 상처를 어떻게든지 치유를 해내면 다시 이제 여기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일이 갈 이유가 없어지면서 이 뒤로 잘 안 돌아보게 되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돌봄도 필요하고 나다움도 필요한데, 우리 유전자가 다 다르니까 사실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학적 진리인데, 한 줄을 세우니까 360명이 뛰면 1등부터 360등이 있는 거죠. 나는 1등이다, 나는 5등이다,
나는 359등이야. 그래서 창피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1도씩 다 뛰면 그렇게 맞는 거예요. 유전자가 다 다르니까 1도씩 다르게 뛰면 다 1등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 일이 없는데 이제 우리 사회가 다변화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나다움에 대한 거, 돌봄에 대한 거를 통해서 대개 암 환자의 마음 치료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물질의 치료도 합니다. 한의학에서 여러 가지, 또 음식에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조금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게 합니다. 칼 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고유한이라는 뜻이죠. 하나의 선별된 별개로서 전체성을 이룬 존재를 형성시켜가는 과정을 인간이 노력할 최고의 목표로 받고 그 이름을 개성화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개성적이어야 하늘이 유전자를 달리 준 그것대로 사는 거거든요. 똑같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엔 개성적 삶밖에 없고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의미 있다.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렇게 마음과 몸의 융합적 이해에 대해서 한의학에서 음양오행이라는 원리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쓰는 음식, 또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한 번씩 해볼까 합니다. 동양에서는 이 세계를 보는 수없이 다양한 것들을 크게 음과 양, 그리고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5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체계가 있어요. 음과 양, 그는 우리 동양인들은 이해하시죠? 음이 여성성, 양이 남성성. 또 목화, 토, 금, 수는 뜻을 정확히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 일주일 안에 이미 일주일이 음양오행입니다. 이 목화, 토, 금, 수가 있고 일요일하고 월요일이 있죠. 일요일이 해고 월요일이 달이잖아요. 해가 양의 상징이고 월이 음의 상징이죠. 음양오행이 일주일에 있는데요. 그걸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순서를 이렇게 표현을 주로 합니다. 수, 목화, 토, 금. 동양에서는 계절의 시작을 겨울로 봅니다. 동지에서부터 봐요. 그리고 식물에는 이 겨울의 에너지의 아까 고유 진동수, 주파수하고 공명하는 것을 식물의 삶, 식물은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기 좋으니까 내가 나를 관찰하기는 어려우니까 씨앗이라고 봅니다. 씨앗 또는 뿌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는 그렇게 보면 뭘 의미합니까? 근원이라는 뜻을 의미해요. 근원. 네. 식물에 있어서 에너지가 겨울이 되면 뿌리 쪽으로 다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깥에 따뜻한 온도나 뭐가 없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땅 속에 바깥에 이 기후하고 상관없이 저장하기 좋은 곳이 뿌리니까 한약재를 겨울에 채취했다 그러면 뿌리를 쓸 때 겨울에 채취해요. 계절의 이치 따라 생명이 그렇게 움직이는데요. 씨앗과 같고요. 근원이고 토대이고 또 응축이고 저장이고 휴식이고 기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하나씩 좀 한 거를 하나씩 좀 구분해서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기운 또는 수에너지라고 하겠습니다. 휴식, 저장, 응축, 기억, 정력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씨앗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처음에 씨앗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시작 근원이기도 하고요. 또 다 자란 후에 또 마지막이 씨앗을 남기고 내 눈에는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좋은 때를 기다리면서 내 유전자의 정보를 저장하면서 때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휴식하는 때를 겨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전자 기억을 이 정보를 기억하고요. 응축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식물이 풀이 한 2m까지 자라는데 그 기운을 전부 저장하는 씨앗도 2m다. 효율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이 2m인데 이게 1mm 안에다가 응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씨앗의 본질은 어떻게든지 단단하게 응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의 기운은 차가운 에너지예요. 겨울의 에너지고요. 그리고 고요하고 신비한 느낌이 있어요. 고요하고 신비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색깔은 여기 지금 안 나왔는데 검은색에 해당합니다. 검은색. 이제 우리가 음식의 색깔이 있죠. 그래서 요사이 이제 서양 약학에서도 컬러 푸드다, 색깔을 먹는다, 그리고 색깔에 굉장히 중요한 원소들이 있다. 혹시 들어본 거 있습니까? 검은색이나 보랏빛, 자줏빛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뭐 항암, 항염증, 항산화 뭐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죠. 좀 이렇게 노란색이나 황색이나 이렇게 약간 주황색 이런 거는 뭐라고 혹시 알고 있어요? 네? 베타카로틴. 잘하시네요. 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서양의 과학 시스템과 동양의 시스템의 교집합일 수 있는데요. 동양은 이거보다 폭이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거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몹시 반가운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검은색, 여기 그러니까 아까 안토시아닌과 연결됩니다. 검은색 계열, 짙은색 계열은 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겨울의 에너지에 주가 맞는데 검은색이 나왔네요. 우리 몸에서 콩팥, 방광, 뼈, 골수 이거하고 주파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검은색 음식이 뼈에 좋고요, 콩팥에 좋고요, 방광에 좋고요, 또 뼛속에 있는 골수에 좋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리를 알면 신장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콩팥이라고 그러죠. 콩처럼 팥처럼 생겼다 해서 콩팥인데요. 콩하고 팥이 씨앗입니다. 씨앗. 그리고 우리의 콩팥이 딱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콩팥은 아까 근원이고 토대인데 우리 몸에서 제일 밑에 있어요. 제일 밑에 있다는 건 토대가 된다는 뜻이고요. 제일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여기 등 쪽에 붙다시피 좀 더 근원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씨앗은 여기서 보세요. 우리 몸에서 제일 깊이 있는 게 뼈예요. 그래서 가장 근원도 뼈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조소, 진흙으로 만들 때 우선 뼈대를 세우고 거기에 큰 근육을 입히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뼈란 가장 깊은 근원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 뼈 속에 있는 골수는 또 마찬가지죠. 두개골도 뼈인데 뼈 두개골 안에 있는 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기억 얘기했죠. 기억력이 떨어진 사람, 1차적으로는 건망증도 해당되겠지만 좀 더 가면 치매를 조사해 보면 뇌수 양이 많이 쪼그라들어 있어요. 무슨 바이러스에 의하여 침범당한 그런 경우 빼고는 거의 뇌수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수 에너지의 용량이 작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치매에 도움되는 한약이 검은색 약이 많고요. 그 약하고 범주를 같이 하는 약이 뼈를 건강하게 하는 약에 거의 비슷하고요. 골수를 튼실하게 하는 약에 거의 비슷하고요. 또 이쪽이 성기능에도 관계가 됩니다. 우리 인간의 씨앗을 뭐라고 합니까? 정자를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정력이라는 말도 있고요. 임신 능력과 관련한 것도 해당돼요. 그래서 남성 불임, 정력, 원기 이런 거를 돕는 약과 기억력을 돕는 약과 뼈를 건강하게 하는 약과 거의 같다고요. 약간의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좀 다르지만 큰 범주는. 자, 이게 한약이고 음식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리고 이게 우리 인간의 지혜하고도 주파수가 같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가진 떳떳한 5가지 하늘로부터 받은 게 인의지신이라고 하죠. 그 중에 지혜가 수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뭐라고 하냐면 막 번거롭게 책을 많이 본 데서 생긴다기보다는
물론 그 전에 책을 쌓은 것이 바탕이 될 수는 있지만 고요하게 머물러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것을 지혜라고 하죠. 그게 땅속에 들어가서 고요하게 때를 기다리며 있는 상태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감정으로는 공포에 파장하고 주파수가 맞다고 돼 있어요. 공포. 그리고 우리 인간의 아까 식물은 씨앗 뿌리라고 했다면 인간은 태아나 영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잠이 많아요. 아까 씨앗은 고요하게 있는 시간이 많아서 먹고 자고 이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태아 영아도 아닌데 유난히 잠이 많은 사람이 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맨날 전교 1등 막 전국 1등 이러는 애가 있는데 잠도 막 8시간씩 자. 쉬는 시간도 잠깐 누워 자기도 해. 어떻게 전교 1등을 하지? 한 4시간 자야 뭐 어쩌고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기 쉬운데 타고나기를 이 수 에너지가 잘 타고난 사람은 지혜의 능력이, 기억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저같이 뭘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이 머릿속에 그러겠네, 아 이렇게 하니까 그러겠네 하고 그냥 이게 그냥 딱 정리가 돼버리는 그 기억의 용량, 지혜의 용량이 좀 크게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데 본성에 맞아요. 그래서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에서는 연구실 주변에 침대도 좀 놔두고 주변에 뭐 호수도 놔두고 경치 좋은 데 가서 뭐 거기서 낮잠도 자고 해도 좋다. 뭐 시간별로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막 안 하죠. 그거는 이 수 에너지가 많은 사람의 뛰어난 지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은 창의력을 얻으려고 그래요. 좀 적은 사람이지만 그런 천재가 있고, 천재도 종류가 여러 가지 스타일이죠. 순발력 있는 천재가 있고, 이런 천재는 혹시 뭐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 중에 천재 스타일도 아마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은 잠을 많이 자는 것에 대하여 일반적 획일적 기준으로 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을 많이 잘 수 있어야 자기다운 것이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뒤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